미친 소리 마. 이 아이는 사람이야, 물건이 아니고. 영하 15도 서울역에서 덕구는 10억 원 현상금이 걸린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 나한테 넘겨.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그 작은 생명을 지켜낸 한 노숙자. 27년이 흘러 그 아기가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의 힘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서울역 광장의 노숙인 텐트 사이를 사정없이 헤집고 다녔습니다. 바닥에 얼어붙은 신문지가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죠. 덕구가 낡은 리어카를 끌며 역 뒷골목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덕구가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가 후후 불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아주 얼음장이네. 이러다가는 손가락 떨어지겠다. 오늘은 왜 이렇게 종이 박스 하나가 안 보여. 이래서야 라면 한 봉지는커녕 국물도 못 먹겠네. 덕구가 구석에 놓인 커다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덕구가 가방 쪽으로 다가가 발로 툭툭 건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멀쩡한 가방을 누가 버려. 설마 옷이라도 있으면 오늘은 따뜻하게 잘 수 있겠는데. 덕구가 허리를 굽혀 가방의 지퍼를 잡자 가방 안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덕구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뗐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하얀 솜니불에 쌓인 갓난아기가 보랏빛으로 변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아기잖아. 이런 데다 누가 이런 짓을. 덕구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정신 차려. 아이고, 숨 쉬는 거 맞지? 제발, 제발 좀 울어봐. 덕구가 허둥지둥 아기를 안아 올려 자신의 낡은 패딩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덕구의 검지손가락을 본능적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을 잡네. 그래,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덕구가 아기의 온기를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그래, 괜찮다. 할아버지가 있다. 걱정 말아라. 이 추운 데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냐. 아기의 목에는 정교한 톱니바퀴 문양이 새겨진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덕구가 펜던트를 자세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문양은 강성. 내가 시계 고치며 수도 없이 복마크인데 이런 집 아이가 왜 쓰레기통에. 덕구가 펜던트 틈새로 미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덕구가 리어카에서 낡은 드라이버와 핀셋을 꺼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치 추적기잖아. 이걸 그대로 두면 금방 들통나겠어.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냐? 덕구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정교한 솜씨로 펜던트 내부의 기판 회로를 끊어버렸습니다. 덕구가 부서진 기판 조각을 바닥에 던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다. 적어도 이 기계로는 널 못 찾을 거다. 이때 어둠 속에서 노숙자 독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독사가 덕구의 패딩 안을 힐끗거리며 이죽거렸습니다. 형씨, 아까부터 뭘 그렇게 애지중지 안고 있어? 그거 혹시 돈 되는 거야? 덕구가 독사의 앞을 막아서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놈이 상관할 바 아니니까 저리 꺼져. 술이나 처먹고 잠이나 자라고. 독사가 눈을 번뜩이며 덕구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그래. 가방 안에 있던 거 다 봤어. 그거 애지중지하면
돈이라도 나올 줄 알아? 덕구가 바닥에 놓인 낡은 손망치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내 머리통을 박살 내버릴 줄 알아. 어서 꺼져. 독사가 덕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뒷걸음질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피한다. 노망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심해. 독사가 사라지자 덕구는 아기를 안고 급히 폐쇄된 지하 보일러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보일러실 구석에는 덕구가 모아둔 헌 옷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덕구가 아기를 옷더미 위에 눕히고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 긴박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강태준 부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던 갓난아기 손녀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덕구가 라디오를 끄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다 죽었다고? 그럼 저 밖의 놈들이 널 죽이려고 찾는 거였구나. 보일러실 밖에서 거친 군화 소리와 함께 사내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 싹 다 뒤져.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아기를 찾는 놈한테는 회장님이 큰 보상을 내리실 거다. 덕구가 아기의 입을 막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덕구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꺼내 아기의 귀에 대주었습니다. 똑딱거리는 규칙적인 시계 소리에 아기가 신기한 듯 눈을 깜빡이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덕구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가야. 이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내 이름은 이제 봄이다. 추운 겨울 잘 버텼으니까 꼭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지. 덕구가 아기의 베네 저고리 안쪽을 살피다 붉은 얼룩이 묻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분께 천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덕구가 쪽지를 가슴팍에 넣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하 따위는 필요 없다. 내 손녀를 지키지 못한 한을 너에게라도 갚게 해다오. 덕구가 보일러실 문틈으로 밖을 살피자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노숙인들의 텐트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구석에서 잠자던 어린 노숙자 까치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덕구가 까치의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어주며 부탁했습니다. 까치야, 네가 저놈들 좀 유인해다오. 빈 포대기를 안고 역 광장 반대편으로 미친 듯이 뛰는 거야. 까치가 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운동화 끈을 꽉 조였습니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 덩치 큰 놈들이 저를 어떻게 잡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따돌릴게요. 까치가 보일러실을 박차고 나가며 사내들 앞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아기 여기 있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사내들이 일제히 까치를 쫓아 광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틈을 타덕구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수산물 시장으로 향하는 대형 트럭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덕구는 트럭 적재함 구석의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덕구가 아기의 작은 코를 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서울을 떠나자. 아무도 널 모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자꾸나. 트럭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덜컹거리는 차체 안에서 아기를 꼭 껴안고 차가운 철판에 몸을 기댔습니다. 트럭이 서울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 초입에 들어서자 멀리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덕구가 차창 밖을 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김덕구가 아니다. 나는 그저 내 아비로만 살 거다. 아기가 덕구의 품 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트럭은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아주 먼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아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 시계를 새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 수 없었지만 덕구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와 박스 더미를 뒤로 한 채 덕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트럭의 뒷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산물 트럭의 차가운 냉동 칸 벽에 몸을 기댄 채 밤새 달린 덕구의 온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멈춰서자 덕구가 조심스럽게 적재한 문을 밀고 밖을 살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덕구의 뺨을 거칠게 때렸죠. 덕구가 품 안에서 잠든 보미의 기척을 확인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아가야. 이제 다 왔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 덕구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트럭에서 내려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기와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집 마당에서 마른 멸치를 고르고 있던 최 선생이 대문 앞에 선 초라한 몰골의 덕구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최 선생이 덕구의 팔을 붙잡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자니가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연락도 없이 대체 무슨 일인가? 덕구가 패딩 안에서 꽁꽁 싸맨 아기를 보여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최 선생이 아기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덕구를 방 안으로 급히 들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기를 눕힌 최 선생이 수건으로 덕구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손녀인가? 그런데 왜 아이를 데리고 이 추운 날에 여기까지 도망치듯 온 건가? 덕구가 최 선생의 손을 꼭 잡으며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키워야만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호적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선생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덕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호적을 함부로 만드나. 하지만 자네 눈빛을 보니 보통 사연이 아닌 것 같구먼. 최 선생은 며칠 뒤 덕구와 함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기아 발견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 선생이 파출소 순경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마을 길가에서 이 영감이 주운 아이예요. 부모도 안 나타나고 하니 일단 신고부터 해야지. 덕구는 아이의 이름을 김봄으로 등록하고 자신은 법적 보호자이자 후견인으로 신분을 정리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김판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위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친 덕구가 파출소를 나오며 보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임시 서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됐다. 봄아, 넌 이제 길거리 아기가 아니다. 당당한 이 나라 사람이다. 덕구는 포구 끝자락에 있는 무너져가는 고물상을 거처로 삼고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리어카를 끌며 고철과 종이 박스를 줍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주민들의 고장난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덕구가 정교한 드라이버로 손등에 핀 검버섯을 긁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내 팔자에 다시 연장을 잡을 줄은 몰랐구나. 그래도 내 분유값은 벌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판석 영감이라 부르며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그를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갈대포구의 실세인 장 선장은 외지인인 덕구가 영 탐탁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장 선장이 고물상 마당에 침을 뱉으며 덕구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야, 판석 영감, 이 동리가 만만한 줄 알아? 근본도 모르는 애새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덕구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장 선장의 손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선장님, 제발 봐주십시오. 아이가 우유라도 한 잔 마시려면 제가 여기서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장 선장이 덕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애 비린내 진동하는 고물상을 누가 좋아해. 당장 짐 싸서 안 나가. 덕구는 장 선장의 구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선착장에 나가 고장난 배의 나침반이나 어군 탐지기를 고쳐주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는 강태윤이 오 실장을 향해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강태윤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했잖아. 그 영감이랑 애새끼가 땅으로 꺼졌어. 하늘로 솟았어. 오 실장이 고개를 조아리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위치 추적기가 끊긴 지점이 서울역이라 그 이후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태윤이 책상을 쾅 치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그 영감, 시계 고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했지? 전국의 시계 수리공들을 다 뒤져. 특히 조용한 어촌이나 산골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강태윤은 형의 딸인 보미가 살아있을 경우 아버지의 비밀 유언장에 따라 그룹 지분 상당수가 넘어간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덕구는 그런 위험을 예견한 듯 보미의 은색 펜던트를 수수용 메스로 조심스럽게 절개했습니다. 펜던트 안쪽 틈새에서 깨진 쌀알보다 작은 마이크로필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덕구가 필름을 빛에 비춰보더니 경악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건 강태윤이 비자금을 만든 내역이잖아. 아기 목숨을 담보로 이런 걸 숨겨두다니. 덕구는 자신의 안전보다 보미가 짊어진 이 위험한 진실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덕구는 밤마다 고물상 입구에 캔 깡통을 매달아 함정을 만들고 낯선 차 소리만 들리면 자다 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미는 그런 덕구의 속도 모르고 아버지가 고쳐둔 시계의 태엽을 만지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덕구가 보미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봄아, 할아버지가 아니 이 아빠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꼭 지켜줄게. 갈대포구의 평화로운 노을 위로 정체 모를 검은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보미를 방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고물상의 낡은 지붕을 사정없이 덜컹거렸습니다. 덕구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송곳을 꽉 쥐며 굳게 닫힌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포구의 밤은 유독 길고도 시렸습니다. 갈대포구의 잔잔한 파도 소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덕구와 보미의 사진을 들이밀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죠. 덕구는 최 선생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전해준 급보를 듣고 그 길로 낡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보미를 등에 업었습니다. 덕구가 선착장에서 그물망을 정리하던 장 선장에게 다가가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건넸습니다. 장 선장이 거친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판석 영감, 이 시간에 웬 시계야? 갑자기 짐은 왜 싸들고 난리야? 덕구가 장 선장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선장님, 그동안 이 못난 늙은이와 우리 보미를 걷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시계 제가 제일 아끼던 건데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안 보이면 선장님이 가지고 계셔주세요. 저희 이제 떠나야 합니다. 장 선장이 시계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이동리가 지겨워졌어?
아니면 저 깡패 같은 놈들이 무서워서 그래. 내가 배로 어디든 태워다 줄까? 덕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젖은 윤기를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배를 타면 금방 들통납니다. 저희 걱정은 마시고 선장님 몸 조심하십시오. 봄아, 선장님께 인사드려야지. 봄이가 덕구의 등에 엎인 채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선장 할아버지, 나갈게. 나중에 꼭 놀러 올게. 장 선장이 먼 바다를 향해 침을 퇴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가긴 어디를 가. 이 나쁜 영감탱이야. 나중에 나침반 고장나면 너 죽을 줄 알아. 덕구는 최 선생이 일러준 대로 강원도 정선의 험준한 산세 속에 숨겨진 시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고 험한 지형 덕에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천혜의 요새였죠. 며칠을 걷고 걸어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낡은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덕구와 젊은 시절 시계 수리 기술을 겨루던 경쟁자이자 버식 무명 장인이었습니다. 무명이 덕구를 발견하고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김덕구, 이 화상아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길 기어들어왔구나. 그 발소리만 들어도 내 놈인 줄 알겠다. 덕구가 보미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구의 무릎에서 흙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강성그룹 그 독한 놈들이 여기까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제 목숨은 형님 것입니다. 무명이 곰방대를 평상에 탁탁 털더니 보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녀석 보게나. 눈망울이 아주 맑구먼. 걱정 마라, 덕구야. 여기는 귀신도 무서워서 안 오는 곳이다. 저 아래 오두막 비어 있으니 거기서 지내거라. 덕구는 시계곡의 작은 동굴 옆 오두막에 짐을 풀고 보미와 함께 숨을 죽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의 집요함은 덕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태윤은 주주총회가 임박하자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전국 산악 지형도에 붉은 점을 찍으며 오 실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오 실장,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시계 소리가 들리는 곳은 쥐구멍 하나까지 다 뒤지라고 했잖아. 그 영감이 명장이라면 분명히 연장을 놓지 않았을 거야. 산골이든 오지든 샅샅이 뒤져. 오 실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정선 일대에 사설 탐정들과 산불 감시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곧 소식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시계곡의 고요함을 깨고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덕구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헬기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덕구가 오두막으로 달려가 책을 읽고 있던 보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봄아, 당장 아빠 따라와라. 어서. 보미가 놀라 책을 떨어뜨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무서워. 헬리콥터가 왜 저렇게 낮게 날아? 덕구는 보미를 데리고 산 중턱에 미리 봐두었던 좁은 바위굴로 향했습니다. 덕구가 보미를 굴 안으로 밀어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봄아, 여기서 아빠가 올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무슨 소리가 나도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해. 알았지? 보미가 덕구의 낡은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아빠도 같이 들어가자. 나 혼자 여기 있기 싫단 말이야. 아빠. 덕구가 보미의 손을 떼어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저 아저씨들 따돌리고 금방 올 거야. 너 여기서 숫자 100까지만 세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맛있는 산딸기 따서 올게. 약속한다. 덕구는 보미를 숨긴 뒤
자신은 사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마을 반대편 절벽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실장과 사내들이 덕구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숲을 헤치며 추격해왔습니다. 저기다. 저 영감 잡아. 아기는 어디 숨겼어. 어이 영감탱이. 멈추지 못해. 덕구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가파른 절벽길을 타다 그만 젖은 낙엽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덕구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고 수십 미터 아래 계곡으로 사정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이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짙게 깔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실장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시체도 못 찾을 거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해봐. 맹수들이 처리하기 전에 말이야. 정신을 잃었던 덕구는 얼음장 같은 계곡물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뒤틀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덕구가 바위를 짚으며 신음 섞인 목소리로 보미를 불렀습니다. 보마, 우리 딸, 보마, 아빠가 가야 하는데, 우리 딸 무서울 텐데. 덕구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 지팡이 삼아 기어오르다시피 산을 탔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무릎이 다 까졌지만 오로지 보미에게 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사흘 밤낮을 헤맨 끝에 덕구는 겨우 바위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굴 안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떨던 보미가 발소리를 듣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보마, 아빠다. 보마. 보미가 고개를 들고 피투성이가 된 덕구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아빠 죽은 줄 알았잖아. 피가 너무 많이 나. 나 너무 무서웠어, 아빠. 덕구가 보미를 꼭 껴안으며 자신의 찢어진 옷소매로 보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보마. 아빠가 너무 늦었지? 아빠 여기 있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안 올 거야. 무명 장인이 뒤늦게 약초를 챙겨 들고 나타나 덕구의 상처를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이 독종 같은 놈아. 그 다리로 여기까지 기어왔단 말이냐? 내 놈 심장은 시계 태엽보다 더 질기구먼. 덕구는 그날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지만 보미의 교육만큼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져다주는 낡은 법률 서적과 참고서들을 등불 아래서 보미에게 직접 가르쳤습니다. 덕구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보미의 공책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보마, 세상은 힘 있는 놈들이 다 가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법이 이기는 법이다. 네가 똑똑해져야 저 나쁜 놈들에게서 내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어. 보미가 덕구의 다친 다리에 약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할게. 그래서 나중에 저 아저씨들이 아빠 다시는 못 괴롭히게 할 거야. 내가 아빠 지켜줄게. 덕구가 보미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며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안에 내 엄마 아빠의 억울한 사연이 들어있다. 네가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높은 사람이 되면 그때 이걸 열어보거라. 알겠느냐? 보미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밤새 법전을 외웠습니다. 시계곡의 깊은 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숲속을 채웠습니다. 강태윤은 여전히 정선 일대를 수색했지만 나병 환자촌이라는 흉흉한 소문에 겁을 먹은 하수인들은 마을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보미가 장성하여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될 때까지 자신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보미는 아버지의 희생을 보며 눈물을 삼켰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도끼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봄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덕구의 인생 시계는 오직 보미의 성장에만 맞춰져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20살이 된 보미가 산등성이에 올라 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덕구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보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봄아, 이제 내 시간을 세상으로 돌려놓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이 아빠가 너의 길을 열어주마. 보미가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도시를 응시했습니다. 아빠, 이제 도망치지 않아. 내가 가서 다 되찾아올게. 아빠가 흘린 피, 눈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덕구와 보미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10여 년은 도시의 시간보다 느린 듯 하면서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덕구의 머리칼은 어느새 산등성이에 내린 서리처럼 하얗게 변했고, 보미는 아버지가 주워온 낡은 책들을 닳도록 읽어내며 영민한 처녀로 자라났죠. 덕구가 마당에서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보미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습니다. 봄아, 정말 고생했다. 이 아비가 돈이 없어 너를 학원 한 번 못 보냈는데 기특하게도 서울에 있는 법대에 붙었구나. 보미가 덕구의 굽은 등을 뒤에서 껴안으며 얼굴을 부볐습니다. 아빠, 나 서울 안 갈래. 여기서 아빠 시계 고치는 거 도우면서 그냥 살면 안 돼? 아빠 다리도 불편한데 혼자 어떻게 있으려고 그래. 덕구가 보미의 손을 떼어내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여기서 썩을 제목이 아니야. 가서 공부해서 저 나쁜 놈들이 빼앗아간 내 진짜 이름을 찾아야지. 덕구는 보미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방 안의 장판 밑을 뜯어 겹겹이 쌓인 10,000원짜리 지폐 뭉치를 건넸습니다. 덕구가 돈 뭉치를 보미의 손에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이건 이 아빠가 고물 줍고 시계 고쳐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다. 가서 등록금 내고 방도 구하고 배골치 말고 다녀라. 보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돈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치료비잖아. 아빠 다리 수술해야 한다며. 나 돈 필요 없어. 나 알바하면 돼. 덕구가 보미의 눈물을 닦아주며 허허 웃었습니다. 이놈아, 내 다리는 수술해도 안 나아. 네가 판사, 변호사 되는 게 이 아빠한테는 보약이고 수술이다. 알겠느냐? 보미는 결국 서울로 향했고 덕구는 홀로 남은 오두막에서 매일 밤 보미가 공부하던 책상을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법학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지인의 소개로 과거 서울역에서 덕구를 도왔던 김할머니의 손자 지훈을 만나게 됩니다. 지훈이 도서관에서 보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봄 씨 맞죠? 우리 할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덕구 어르신이 키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정말 놀랍네요. 보미가 지훈의 손을 맞잡으며 반가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지훈 선배님, 할머니 소식은 들었어요. 덕분에 저희 아빠가 서울역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지훈은 현직 검사로 재직하며 강성그룹의 비자금 수사를 몰래 진행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강태윤을 향한 반격을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덕구는 시계곡의 지하 동굴에 자신만의 비밀 작업실을 만들고 강태윤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낡은 펜던트를 분해하여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칩의 암호를 해독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윤아, 네가 이 칩을 찾으려고 20년을 헤맸지? 하지만 이건 내 손안에 있다. 네가 우리 봄이 부모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다. 강태윤은
여전히 보미의 행방을 쫓고 있었으나 이름과 호적을 완전히 세탁한 보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윤이 오 실장의 뺨을 후려치며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아. 법대 수석 입학한 김봄이라는 애가 그 애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성희 같잖아, 성희. 오 실장이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며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 학생은 전남남의 출신으로 되어 있고 아버지는 김판석이라는 고물상 노인입니다. 김덕구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강태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 눈빛. 신문에 난 그 아이의 눈빛이 내 형님을 쏙 빼닮았어. 사람 보내서 그 아비라는 노인을 다시 확인해. 강태윤의 수하들이 다시 시계곡을 뒤졌지만 무명 장인과 마을 노인들은 덕구를 숨겨주며 입을 맞췄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얼굴에 깊은 흉터를 내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목소리조차 변조하여 추적을 피했습니다. 보미는 사법고시를 한 번에 통과하고 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며 법조계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보미가 임관식 날 제일 먼저 정선으로 내려와 덕구의 품에 안겨 합격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이제 나 변호사야. 이제 아빠 괴롭히는 놈들 내가 다 법으로 심판할 수 있어. 덕구가 합격증을 보고 또 보더니 보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다, 보마. 정말 고맙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딸이 드디어 세상을 이겼구나. 하지만 덕구는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으며 피를 토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거울 속에 파리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보미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만 버텨다오. 이 낡은 시계야, 조금만 더 가다오. 보미는 아버지의 병세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지훈과 함께 강태윤의 비리 자료를 정리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강태윤은 보미가 강성그룹의 법무팀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반대편 소송을 맞자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이 보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김 변호사, 자너의 아버지가 산골에서 시계 고친다지?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고 당하기 딱 좋은 법이야. 적당히 하고 멈추지 그래. 보미가 전화를 꽉 쥐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강 회장님, 제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시죠. 당신이 저지른 죄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청구할 테니까요. 보미는 전화를 끊고 곧장 정선으로 향했지만 덕구는 이미 보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오두막을 비우고 더 깊은 산속 동굴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미가 텅 빈 오두막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와 편지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편지에는 보마, 아빠는 괜찮다. 너는 앞만 보고 가거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네가 증명해다오라고 적혀 있었죠. 덕구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홀로 불을 밝히고 강태윤과의 마지막 승부를 위해 자신의 인생 시계를 튜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녀의 반격은 멈출 수 없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산골의 정막 사이에서 진실을 향한 시간이 째깍거리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성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본사 건물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와 시민단체의 외침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된 총회장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강태윤은 맞춤 정장의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단상 위 상점벽해와 같은 자신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강태윤이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오 실장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 나라는 내 손안에 들어온다. 그 가시 같은 계집애랑 노인네 소식은 아직 없나? 오 실장이 고개를 조아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는 놈들이 감히 여길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보안 요원들도 입구마다 겹겹이 배치했습니다. 강태윤이 만족스러운 듯 의사봉을 집어들고 개회를 선언하려는 순간 총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눈부신 햇살과 함께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법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쥔 보미가 지훈 검사와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보미에게 쏠렸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미가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가 강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주주총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강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이자 고 강태준 회장의 외동딸 강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강태윤 씨의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밝히러 왔습니다. 강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신성한 주주총회장에 나타나서 행패야. 경호원들,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뭐해. 경호원들이 보미를 에워싸려 하자 지훈 검사가 공무원증을 내보이며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검찰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증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러 왔습니다. 누구든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보미가 단상 위에 마이크를 잡아채며 대형 스크린의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24년 전 덕구가 아기를 건져낼 당시 목에 걸려 있던 은색 펜던트와 현재 보미의 모습이 담긴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는 강태윤 씨는 자신의 형님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갓 태어난 조카인 저를 추운 겨울날 서울역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살인자입니다. 이 펜던트가 그 증거이고 여기 있는 제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주주들이 술렁이며 강태윤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증거 있어? 네가 내 조카라는 걸 누가 증명해. 너 유괴범이랑 짜고 나를 협박하는 거지? 그때 총회장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덕구가 최 선생과 장 선장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덕구는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었지만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덕구가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리며 단상 중앙으로 나아가 강태윤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24년 전 그 차가운 겨울밤 서울역 서부역 뒷골목 쓰레기통에서 얼어 죽어가던 이 아이를 내 가슴에 품어 살려낸 사람이 바로 나 김덕구다. 덕구의 목소리는 비록 낮고 쉬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강태윤이 비웃으며 덕구에게 다가가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노숙자 영감이군. 애를 유괴해서 평생 도망 다닌 범죄자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신도 당장 쇠고랑을 차고 싶어? 덕구가 품 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 보미에게 건넸습니다. 보미는 망설임 없이 테이프를 재생장치에 연결했고 곧이어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음성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윤의 목소리 오 실장, 그 애랑 영감탱이 아직도 못 찾았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버리라고 했잖아. 죽여서라도 없애. 그래야 강성이 내 것이 된다고.
아이는 덕구가 과거 펜던트를 수리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도청 및 녹음 장치를 복구해 몰래 복사해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강태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오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 지운 검사의 수하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장 선장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강태윤의 멱살을 잡으며 거칠게 포효했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우리 판석 영감이 이 아이를 키우려고 지문을 지우고 다리를 절어가며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 놈은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쓰레기처럼 버렸지만 이 영감님은 쓰레기통에서 꽃을 피워냈단 말이다. 지훈 검사가 수갑을 꺼내 강태윤의 손목에 채우며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강태윤 씨, 살인 교사 및 아동유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제 당신의 비열한 시간은 끝났습니다. 강태윤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보미를 향해 저주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김떡구, 저 영감탱이는 곧 죽을 거라고. 너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강태윤이 사라진 뒤 장내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보미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덕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구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보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빠, 들었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사람들이 아빠가 유괴범이 아니라는 걸, 나를 살려준 영웅이라는 걸 다 알게 됐어. 우리가 이겼어, 아빠. 덕구는 보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보마, 내 딸 보마, 드디어 내 이름을 찾았구나. 이제 내 부모님 뵐 면목이 선다. 이 못난 할아비 믿고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지켜보던 주주들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명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딸의 인생을 되돌려준 한 노인의 위대한 승리에 장내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덕구는 보미와 함께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하던 종로 시계 골목을 찾았습니다. 예전의 화재로 타버렸던 가게 자리에는 보미가 마련해준 새로운 시계 수리점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옛 동료들이 달려와 덕구의 손을 잡으며 환영했습니다. 김명장, 살아 돌아왔구먼. 고생 많았네. 정말 장하네. 덕구는 그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미는 강성그룹의 지분과 상속권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덕구와 함께 남해 갈대폭으로 내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갈대포구의 언덕에 앉아 덕구가 보미에게 자신이 직접 수리한 세상에 하나뿐인 정밀 시계를 건넸습니다. 보마, 시계의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려야 돌아간단다. 내 인생도 이제 고장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맞물려 행복하게만 흘러갈 거야. 이 아빠가 이 시계에 내 행복한 시간만 담아두었단다. 보미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바다 내음을 만끽했습니다. 응, 아빠. 이제 우리 행복한 일만 남았어. 아빠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도 많이 다니자.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사람들과 즐겁게 잔치를 벌이던 보미가 잠시 쉬러 방에 들어간 덕구를 확인하러 갔을 때 덕구는 입가에 핏자국을 남긴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고통스러운 중에도 보미에게 줄 시계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정신 차려봐. 이게 뭐야, 피잖아. 아빠. 보미의 처절한 비명이 고요한 어촌 마을의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운명의 신은
다시 한번 가혹한 장난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인생 시계가 가장 찬란한 금빛을 내뿜던 그 순간 초침은 불길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보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술실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대포구에서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덕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가에서 쏟아지던 핏자국은 하얀 시트를 붉게 물들였죠. 이윽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보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보미가 의사의 가운 소매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괜찮으신 거죠? 그냥 과로하신 거죠? 제발 아무 일 없다고 말해주세요. 의사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미를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가 심해서 지금까지 버티신 게 기적입니다. 보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미가 가슴을 쥐어짜며 비명을 지르듯 통곡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빠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나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달려와 주저앉은 보미를 부축하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뭐든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길어야 3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덕구가 콧줄을 낀 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덕구가 곁에서 밤을 새운 보미의 퉁퉁 부은 눈을 보며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봄아, 왜 울어? 이 아비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몸이 좀 쉬고 싶은 모양이다. 울지 마라. 보미가 덕구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했어? 그렇게 아팠으면서 나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나 변호사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 덕구가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가 웃는 걸 보는 게 내 진통제였다. 네가 당당하게 세상에 서는 걸 봤으니 나는 이제 아픈 줄도 모르겠다. 그 시각 구치소에 수감된 강태윤은 남은 재산을 털어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강태윤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변호사들에게 살기 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덕구가 치매라는 증거를 조작해. 그 영감이 주주총회에서 한 증언들 전부 망상이라고 몰아붙이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강태윤의 사주를 받은 가짜 증인들이 언론에 나타나 덕구가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그룹 내의 잔당들은 보미를 상대로 학력 위조 및 자격 사칭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그녀의 변호사 활동을 정지시키려 압박했습니다. 지훈이 병실로 찾아와 보미에게 긴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봄아, 강태윤 쪽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빌미로 증언의 효력을 무효화하려고 해. 병원 앞에도 기자들이 깔렸어. 보미가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놈들은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구나. 지훈 선배, 나 절대 가만 안 둬. 아빠 명예,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어느 날 오후 덕구가 잠시 정신이 혼미해진 사이 정체 모를 괴한이 간호사 복장을 하고 병실에 침입했습니다. 괴한이 덕구의 산소호흡기 밸브에 손을 대려는 순간 음료수를 사들고 들어오던 보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손 떼.
보미가 괴한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자 괴한은 보미를 밀치고 복도로 도망쳤습니다. 보미는 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깨졌음에도 곧장 덕구의 호흡기를 확인하며 오열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미안해. 내가 아빠 꼭 지킬게. 강태윤은 변호인을 통해 보미에게 비열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상속권을 포기하고 강태윤의 무죄를 입증하는 탄원서를 써준다면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김덕구를 살려주겠다. 보미가 제안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당신들 같은 더러운 돈으로 목숨 연명할 사람 아니야. 죽어도 명예롭게 죽을 뿐이야. 덕구는 병세가 악화되어 가끔 보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전 서울역 쓰레기통 주변을 헤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덕구가 허공에 손을 저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찾아야 해. 가방 속에 아기가 얼고 있어. 비켜, 이놈들아. 보미가 덕구를 꼭 껴안으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보미 여기 있어. 아빠가 나 구했잖아. 이제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덕구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미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이 낡은 시계가 자꾸 헛바퀴를 도는구나. 봄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보미는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고 밤새 법전을 뒤적이며 강태윤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환자의 가냘픈 호흡 소리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윤의 음모로 보미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병원비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지만 보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보미가 창밖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아빠, 시계는 멈춰도 아빠가 가르쳐준 정의는 멈추지 않아. 내가 보여줄게. 덕구의 인생 시계는 이제 마지막 태연만을 남겨두고 힘겹게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동의 긴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짙은 안개가 깔린 새벽, 보미는 덕구의 침대 옆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덕구가 갈대포구에서부터 시계곡을 거쳐 지금까지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시계 수리 도구함이었죠. 보미가 무심코 도구함 밑바닥을 만지다 딱딱한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안감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덕구가 평생에 걸쳐 기록해온 수천 장의 시계 수리 일지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보미가 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멈칫하며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찾았어. 아빠가 왜 그토록 이 가방에 집착했는지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수리 기록이 아니야. 일지에는 덕구가 종로 시절부터 고위층 인사들의 시계를 수리하며 귀동량으로 들었던 강성그룹의 비자금 세탁 경로와 정관계 로비 명단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병실로 달려와 일지를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이야. 덕구 어르신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강태윤의 목줄을 쥐고 계셨던 거군. 지훈은 즉시 검찰청에 신뢰할 수 있는 팀원들을 소집하여 일지에 적힌 장부와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의 강태윤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변호인단과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강태윤이 거드름을 피우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덕구는 아직 안 죽었나? 그 영감이 죽어야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강태윤의 기대는 다음 날 아침 전국으로 타전된 긴급 뉴스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속보 강성그룹 비자금 로비 명단 확보, 정관계 인사 30여 명 정격 수사 착수,
뉴스를 접한 강태윤은 면회실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영감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오 실장, 이 무능한 놈아. 가방을 뺏었어야지. 강태윤을 돕던 유력 정치인들과 판사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보미를 압박하던 모든 고소와 위협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보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법원에 강태윤의 재판 재개를 신청하며 아버지가 남긴 기록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덕구는 기적처럼 정신을 차려 침대에 기대앉아 보미가 읽어주는 뉴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덕구가 마른 기침을 하며 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마, 이제 됐다. 그 도구함이 내 방패가 되어주길 바랐는데 정말 다행이구나. 보미가 덕구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 아빠가 나를 2번이나 살린 거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빠를 명장이라고, 영웅이라고 불러. 재판장은 강태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덕구의 헌신적인 삶과 보미의 정당한 상속권을 다시 한번 공표했습니다. 강태윤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보미는 강성그룹의 회장직을 고사하고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딴 김덕구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미가 재단 설립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쓰레기통에서 꽃을 피우신 분입니다. 이제 그 꽃향기가 전국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퍼지게 하겠습니다. 덕구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TV 화면 속 딸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상경하여 덕구의 병실을 가득 메웠고 장 선장은 싱싱한 전복을 삶아와 덕구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장 선장이 눈물을 훔치며 덕구의 어깨 등을 쳤습니다. 이 독종 영감아, 내가 시계 고쳐달라고 했지. 언제 이렇게 유명해지라고 했어. 얼른 일어나서 내려가자고. 무명 장인도 낡은 시계 부속품들을 가져와 덕구의 손에 쥐어주며 응원했습니다. 덕구야, 내 시계 아직 안 멈췄다. 태엽 다시 감았으니까 한 바퀴만 더 돌자꾸나. 덕구는 주변의 따뜻한 온기에 힘입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보미와의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보미는 변호사 사무실을 덕구의 병실 옆으로 옮기고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보미가 덕구의 거친 손톱을 정성스럽게 깎아주며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랑 약속해. 내년 봄에 갈대포구에서 같이 꽃 구경 가기로. 꼭이야. 덕구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보미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훔쳐주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우리 보미랑 꽃 구경 가야지. 시간이 참 아름답구나. 강태윤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거친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덕구의 인생 시계도 평온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두 부녀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24년간의 긴 어둠이 완전히 끝났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보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덕구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는 이제 슬픈 흐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박동처럼 들려왔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모진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나뭇가지마다 연분홍빛 꽃봉오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덕구가 좋아하는 은은한 나무 향과 클래식 음악 소리로 가득 찼고 보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봄바람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덕구는 이제 말하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듯 했지만
봄이가 수리해준 회중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덕구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앉은 봄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봄아, 내 인생 시계가 아주 정확하게 가고 있구나. 하나도 틀린 구석이 없어. 봄이가 덕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응, 아빠. 아빠가 다 고쳐놓았잖아. 나도 아빠 명예도 우리 시간도 아빠가 다 고쳐줬어. 정말 고마워요. 덕구는 그날 오후 봄이가 읽어주는 법전의 문구들을 자장가 삼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운 흔적 대신 임무를 완수하고 깊은 잠에 든 노병처럼 숭고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봄이가 덕구의 가슴에 귀를 대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심장 소리를 확인하며 오열했습니다. 아빠, 안 돼, 아빠. 나랑 꽃구경 가기로 했잖아. 아빠, 일어나 봐요. 덕구의 장례식은 서울역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조문객들은 그 어느 재벌의 장례식보다 화려했습니다. 과거 덕구와 박스를 줍던 노숙인 동료들, 남해 갈대포구의 어부들, 그리고 정선 시계고개 노인들이 줄을 이어 덕구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았죠. 장 선장이 붉어진 눈시울을 닦으며 덕구의 사진을 향해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이 독종 영감아, 저승 가서는 시계 같은 거 고치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거기선 다리 아프지 말고 마음껏 뛰어다녀. 강태윤은 옥중에서 덕구에 부고 기사를 접하고는 넋나간 사람처럼 벽에 머리를 찧으며 통곡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봄이는 덕구의 유해를 그의 유언대로 서울역 서부역 뒷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 묘지에 안치했습니다. 묘비에는 위대한 시계 명장이자 한 아이를 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 김덕구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겨졌습니다. 1년 뒤 봄이는 강성그룹의 상속 재산을 모두 출연하여 설립한 김덕구 희망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 갓난아기를 소중히 품에 안고 활짝 웃는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죠. 봄이가 동상의 손을 어루만지며 지훈과 함께 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센터 안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봄이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며 객석에 앉은 수많은 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계는 멈춰도 사랑이라는 태엽을 감으면 시간은 다시 흐른다고요. 여러분의 시간도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봄이는 남해 갈대포구에도 작은 별장을 마련하여 주말마다 최 선생, 장 선장과 함께 아버지를 추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이는 덕구가 남긴 낡은 시계 수리 일지를 정리하여 인생 수리공의 편지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봄이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회중시계를 들고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이가 묘비 옆에 핀 노란 민들레를 쓰다듬으며 시계의 태엽을 끝까지 감았습니다. 아빠 들려? 시계 소리 참 맑지? 나 이제 아빠 안 원망해. 아빠 딸로 태어나서 아빠가 나 주워줘서 정말 행복했어.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봄의 공기를 가로질렀고 어디선가 덕구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봄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덕구가 남긴 영원한 시간이 힘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꽃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고 있었습니다. 봄이가 환하게 웃으며 파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늘 위의 덕구도 이제야 무거운 연장을 내려놓고 가장 찬란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단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울던 작은 생명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되기까지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갓난아기까지 버릴 수 있었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 노숙자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덕구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보미는 할아버지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을 세상 곳곳에 뿌리며 또 다른 희망들을 키워냈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진짜 부자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들이 많습니다. 덕구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삶에 온기가 되어줄 수 있는 용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